도대체 오정란은 그날 별장에서 무슨 짓을 하고 간 걸까요? 그리고 명희는 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그 하루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언니 김명희는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만삭이었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명희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명희는 그날 아침 동생 다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다니가 드디어 수술을 받겠다고, 더 이상 버티지 않겠다고 말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명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었더라고요. 수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릴 만큼 다니의 말이 명희에게 큰 충격으로 왔을 겁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요. 다니가 수술을 거부한 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언니가 더 힘들어질까봐, 또 수술이 실패하면 언니에게 짐이 될까봐 버티고 또 버텨온 거였으니까요. 그런 동생이 마침내 살겠다고 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명희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봄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온 두 자매. 이제 그 자매에게도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전화를 끊은 뒤 배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 다 잘 될 거야. 그 말은 뱃속 아이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했고 멀리 있는 다니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명희는 한동안 그렇게 창가에 앉아 바깥의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요한 오전이었습니다. 그게 그녀가 누린 마지막 평화였을 겁니다. 명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즈음 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달리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오정란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란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습니다. 고급 원피스의 구두, 그리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꾸러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겉에서만 보면 오랜 지인을 찾아가는 우아한 방문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운전석의 송근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꾸러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정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박태호가 그 여자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제 내가 보여줄게. 아끼면 아낄수록 더 아프게 해줄 거야. 오정란에게 명희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델그룹 회장 박태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여자.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온다면 오정란이 평생 지켜온 지위와 아들 박현준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오정란에게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때 하녀 신분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자리까지 올라온 오정란에게 이 자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었으니까요. 송근태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실 송근태도 이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정란 곁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죠. 한번 결심한 정란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별장 진입로에 세단이 들어섰을 때 명희는 초인종 소리에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을 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방문객, 그것도 오정란이라는 사실에 명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그 어떤 따뜻한 인연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경계하는 차가운 관계만이 있었을 뿐이었더라고요. 명희는 본능적으로 현관을 막아서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 서 있는 자신의 처지가 그것조차 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정란이 부드럽게 웃으며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임신 중에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산모 건강에 좋다는 차를 직접 골라봤는데 받아줄 거죠?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란의 목소리에는 날이 없었고 눈빛에는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하는 게 맞다고 직감이 속삭였지만 아직 만삭의 몸으로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맞서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명희는 결국 그 꾸러미를 받았고 정란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그 순간이 명희가 내린 가장 비극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잠시 후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2개가 놓였습니다. 정란은 자신의 찻잔을 한 손에 들고 태연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우아한 손이 방금 전 명희의 찻잔에 무언가를 털어넣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명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빨리 이 불편한 방문이 끝나기를 바라며 차를 홀짝였을 뿐이었으니까요. 정란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희는 끝내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정란이 돌아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별장을 빠져나오는 세단의 속도가 유난히 빨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서둘러 끝내고 달아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직후 명희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지러운 정도였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는 게 이상하다 싶었지만 임신 말기에 흔히 있는 증상이라고 애써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이 새하얘지고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명희는 소파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고 결국 차가운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발을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를 깨우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명희는 더 이상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졌던 햇살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단희는 그 시각 친구 정윤정의 차를 얻어 타고 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언니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거든요. 전화로 전하면 됐을 텐데도 단희는 굳이 직접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언니의 얼굴을 보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언니에게도 더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윤정이 운전대를 잡은 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단희야. 이제 정말 다 잘 될 것 같지 않아? 내가 수술 잘 받고 언니도 아기 낳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단희는 창밖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행복이 코앞에 있을수록 왜인지 더 무서워지는 그 기분 단희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별장 진입로에 들어서던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길 반대편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비명을 질렀고 두 차는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단희는 숨을 고르며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세단의 뒷좌석,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 여자의 옆모습. 오정란이었습니다. 단희의 손이 차 문을 열려는 듯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 목소리엔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이 단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언니 먼저 확인하자. 빨리 가. 단희는 차에서 뛰어내리다시피 해서 별장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글 새도 없었겠죠. 단희가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찻잔 2개만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희는 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실도 화장실도 욕실도 전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실로 돌아오던 단희의 발이 소파 뒤편에서 멈췄습니다. 명희가 거기 있었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소리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에는 피 한 방울 없었고 외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단희가 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언니, 언니 나야. 눈 떠봐. 언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단희가 떨리는 손으로 언니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맥박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게 겨우 뛰고 있었습니다. 단희와 윤정은 서로 눈도 마주칠 새도 없이 명희를 들어 차에 실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가진 명희를 두 사람이 옮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단희는 뒷좌석에서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희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는 순간 언니를 잃을 것 같아서요. 언니 나왔잖아. 나왔어. 수술 받기로 했다고 말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눈 좀 떠봐. 우리 아직 할 말이 많잖아. 윤정은 악셀을 끝까지 밟으며 달렸고 다니는 눈물도 닦지 못한 채 언니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진입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니는 100번도 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나왔습니다. 다니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언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도 살아야 해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 당직이었던 산부인과 전문의 백준기가 뛰어나왔을 때 그는 명희의 상태를 보고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눈동자 반응도 없고 혈압은 이미 위험 수치를 넘었으며 무엇보다 온몸에 독성 반응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준기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즉각 수술실. 독성 쇼크, 산모 위험, 태아 상태 확인하면서 올라가. 침대가 엘리베이터로 밀려 들어가는 순간 다니는 그 뒤를 따라가려다 막혔습니다. 간호사가 다니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셔야 해요. 다니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서서히 무릎이 꺾였습니다. 윤정이 뒤에서 잡아주지 않았다면 바닥에 쓰러졌을 겁니다. 그 시각 오정란은 저택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드는 손가락이, 입술을 적시는 여유가,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모두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송근태가 서재 앞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별장에서 나오는 걸 그쪽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정란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봤으면 어때? 증거가 있어야 증거지. 그 말의 끝에 얕은 웃음이 실렸습니다. 정란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정란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댔는지 아는 건 이 세상에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믿음. 그것이 오정란이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한편 병원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바라보던 다니는 그 자리에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이 옆에서 다니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다니는 그 손의 온기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왜 그 별장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찻잔. 2개였던 그 찻잔. 다니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감이 잡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정란이 명희에게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요. 다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저 여자야. 윤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니를 봤습니다. 뭐? 오정란이야. 언니한테 이런 짓을 한 사람. 윤정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언니가 수술실에 있었으니까요. 다니는 그 분노를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금은 언니가 먼저였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다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라고 해야 할지 버티기라고 해야 할지 모를 시간이었습니다. 다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제발. 제발 버텨줘. 나 이제 수술 받기로 했잖아. 우리 같이 살아야지. 민준이도 낳고 우리 셋이 같이 살아야지. 그 목소리는 너무 조용해서 옆에 있는 윤정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는 언니가 들어줄 거라고 믿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수술실 안은 그야말로 긴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백준기 의사는 명희의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독성 성분이 혈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소량이지만 이미 장기에 영향이 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태아가 위험했습니다. 준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살려야 했습니다. 산모도 아이도요. 메스를 들 때마다 간호사들의 수치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혈압 70에서 계속 내려갑니다. 심박수 40 이하입니다.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준기는 어금니를 꽉 깨문 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사의 경계선에서 두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건 그의 손뿐이었으니까요. 수술실 밖 단이는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건지 의식이 반쯤 나간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윤정이 단이의 손을 꼭 쥐고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단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말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단이는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보기 무거웠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 즈음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갑자기 길고 일직선의 삐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준기가 메스를 내려놓고 명희의 가슴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리듬에 맞춰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모니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기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지만 명희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직후 수술실에 새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준기의 손에 안긴 작은 남자아이가 세상에 나와 있는 힘껏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텅 빈 수술실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번졌습니다. 명희가 끝끝내 살려낸 아이 박민준이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세상에 나온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그 어떤 슬픔보다도 깊고 아팠습니다. 준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살려내지 못한 사람과 살려낸 사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백 번의 수술을 했지만 이런 감정은 언제나 낯설었습니다. 그가 힘없이 수술 장갑을 벗고 있을 때 복도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와 준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사모님께서 방금 순산하셨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준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이 방금 전명희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정확히 같은 순간에 겹쳐버린 거였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이 준기의 얼굴 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낳은 딸의 이름은 백진주. 복도 한쪽에서는 세상을 잃은 듯한 단이의 울부짖음이 터져나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생과 사가 이토록 잔인하게 같은 공간에 놓인 밤이었습니다. 단이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건 그 직후였습니다. 준기가 수술실에서 나와 단이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만 보고도 단이는 이미 알았을 겁니다. 단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언니. 언니가 어떻게 됐어요? 준기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단이의 무릎이 다시 꺾였습니다. 이번에는 윤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단이가 바닥에 쓰러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울음이라기보다는 단이의 온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섰고 간호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생아실 쪽에서 다른 종류의 소란이 시작됐습니다. 정신없이 울고 있던 단이의 귀에 윤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이야. 단이야, 아기가 없어. 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이 신생아실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손바닥에서 피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남자 하나가 명희의 아이가 있어야 할 침대 자리에서 빠른 걸음으로 비상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요. 단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 아기 내려놔. 단이는 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릎을 꿇고 쓰러져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비상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한편 병원 옥상에는 송근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란에게 보고하는 전화를 막 끄는 참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코트 자락을 날렸습니다. 송근태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주먹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박태호가 오정란을 본 건 그 직후였습니다.
태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명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요.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정난을 보는 순간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내가 갔었지? 별장에. 정난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갔었어. 임신한 여자한테 차 한 잔 전해줬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야? 태호의 손이 정난의 멱살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태호가 정난의 멱살을 잡아 올렸을 때 정난은 소리를 지르거나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섬뜩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까지도 미리 계산해 넣어둔 것처럼 정난은 태호에게 들린 채로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태호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명희가 죽었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내 아이 엄마를 죽였어. 정난이 조용하고 냉담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그 여자를 죽였다는 증거가 한 조각이라도 있어? 태호가 정난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지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호가 정난의 목을 조르며 윽박질렀습니다. 넌 악마야. 내 핏줄을 낳을 여자를 내가 죽였어. 그 순간 정난이 태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그 천한년을 아끼면 아낄수록 내가 먼저 없애버릴 거야.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내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똑같이 할 거야. 태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난의 얼굴이 서서히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난이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한마디를 더 뱉어냈습니다. 그런데 어쩌려고? 아기 말이야. 병원에서 사라졌다던데? 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박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한 박자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태호가 정난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정난이 바닥에 나뒹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온통 흐트러진 채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난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정이었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기가 사라지다니. 정난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태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냈거든. 내 귀한 핏줄, 지금쯤 어딘가 차가운데 버려졌겠지. 아니면 이미 이 세상에 없거나. 태호가 정신없이 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다시.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거실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병원 복도 다니는 다친 비상구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달려와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다니야, 경비실에 연락했어. 지금 보안 요원들이 쫓아갔어. 하지만 다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고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다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허물어질 것 같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가 녹아 강철이 되는 것처럼요. 윤정이 그 눈빛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니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저 눈빛이 뜻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다니가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너 나 믿지?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믿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도와줘.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줘. 윤정은 대답 대신 다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홀로 명희의 시신이 안치된 안치실 앞에 섰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니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 아래 누워있는 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많이 차가웠습니다. 언니. 다니가 낮게 불렀습니다. 나 여기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니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을 겁니다. 다니가 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나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갔는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가야 했던 게 얼마나 원통했는지. 다니의 목소리에 잠깐 금이 갔다가 다시 굳어졌습니다. 근데 언니, 나는 괜찮아. 이제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 몫까지 내가 다 할게. 다니가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 그 눈빛에는 이미 눈물 대신 다른 것이 가득했습니다. 박태호와 오정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니의 눈이 흔들렸다면 이제 그 눈빛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겁니다. 다니는 복도로 나와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그리고 내가 달라지는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뀔 거야. 박태호가 쌓아 올린 것들, 오정란이 빼앗아온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뒤집어 놓을 거야. 윤정이 숨을 삼키며 다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다니가 걸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몰라도 돼. 하지만 분명한 건 나 혼자선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준이를 찾아야 해. 반드시. 그 밤 다니는 달라졌습니다. 착하고 여린 동생 다니는 그 하얀 안치실 안에서 함께 누워버린 것처럼 이제 다니 안에는 그 이름 대신 다른 무언가가 들어찬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사냥꾼의 본능이라고 해도 좋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함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한편 병원 어딘가에서는 갓 태어난 박민준이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긴 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첫날 밤을 보내고 있었고 같은 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는 백진주가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운명이 20년 뒤에 어떻게 엮일지 그 실은 이미 이 밤부터 서서히 감기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긴 밤이 끝날 즈음 단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송근태였습니다. 그는 정란에게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은 채 핸드폰의 통화 기록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이 이야기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거라는 건 아마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 화에서는 다니가 어떤 방식으로 박태호와 오정란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사라진 민준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전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붉은 진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